제가 보기에는 뭐 두 분 전문가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 서울의 변화보다 이 지방의 변화가 좀 더 심하다. 특히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결집도가 높았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호남을 세 번, 네 번 막 찾아가고 이래서 공을 들이는데 오히려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결집도가 높아졌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여유를 가지는 것은 이겁니다. 민주당이 승리한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의 여론은 이 선거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압도하지는 못합니다. 항상 밀렸어요. 그것도 상당히 격차가 크게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선거는 과거 선거와는 다르게 보수 우파 후보는 영남 후보가 아닙니다. 충청도가 본향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쭉 자란 윤석열 후보고, 그리고 진보 좌파 후보는 또 호남 사람도 아닌 김대중 후보가 유일하게 호남 분이었지만 호남 분이 아닌 역시 경북 TK 사람이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서울의 바람이 오히려 지방적으로 더 많이 부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에서 표심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여론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들어붙었지만 그것은 큰 차이가 나니까 민주당 쪽이 좀 더 결집도가 높아진 것이고 실제 여론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토론이 회를 거듭할수록 정말 신경전이 뜨거워졌습니다. 앞으로 더 뜨거워지겠죠? 한 편 더 남았는데. 네. 근데 이게 토론 볼 때마다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마지막에 나온 장면이지만 이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을 한 이재명 후보는 아주 실수한 겁니다. 대장동은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이재명 후보에게 손해보는 이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바로 기축통화국 대참사입니다. 기축통화국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SDR 특별 인출권, IMF 특별 인출권 자체를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분이 과거부터, 저도 과거에 그분하고 토론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국가 채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GDP의 몇 프로까지 이게 국가 채무가 안전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냐. 내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알고 있는 후보는 정말 위험합니다. 차라리 모르고 있는 후보는 가르쳐 주면서 갈 수 있지만 잘못 알고 있으면요, 동쪽으로 가야 되고 서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기축통화국 대참사.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난 또 실현을 하나 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미 알려진 뉴스가 돼버리는데 6개월 된 초보 정치자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막상 나토에서는 가입 안 시켜주려고 하는데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해서 러시아를 자극했다. 그 바람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다. 이건요, 정말 실현 중에서도 되돌릴 수 없는 실현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낮에 이재명 후보가 내가 내 진위가 잘못 알려졌다, 이렇게 여러 발언을 했지만은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실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토론을 두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보면 저는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이재명 후보는 뭔가 다 거꾸로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윤석열 후보는 뭔가 제대로 똑바로 이 정치하게 알고 있는 부분은 좀 모자란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다. 네. 솔직한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정치를 오래 안 해보셔서 그렇겠지만 이 일이, 후보의 일이 버거운데 대통령 일은 안 버거울 것인가, 그런 고민 내지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2차 토론은요, 토론 그렇게 하면 전부 다들 안 됩니다. 3대1 토론이잖아요. 그게 어디 1대1 토론도 아니고 2대2 토론도 아니고 각계 주도권 토론에서 제대로 골고루 자기 의사를 얘기하고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고 그게 3대1 토론이에요. 내가 보니까 토론이 이렇게 교활하고 야비하고 해서 되겠느냐. 내가 아마 우리 네 분 중에서 가장 많은 토론을 해본 사람일 겁니다. 방송 토론만. 100분짜리 토론만 거의 한 200여 개를 했으니까. 변호사님, 앞서가는 후보는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토론 태도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분석이랑 좀 다른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와서 말이죠. 네. 글쎄요. 보수 일각에서 이 사전투표는 이게 부정선거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를 하자,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전투표가 요새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이 사전투표가 지금 이틀이잖아요.
저는 원래 사전투표에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투표도 하나의 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하나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 사전투표 제도를 둘 필요가 있느냐. 과거처럼 부재자 투표하고 그 본투표로서 충분할 것인데 왜 사전투표를 이틀씩이나 둬서 그 게으른 이 시민들을 위해서 거꾸로 민주주의가 복종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뭐 어떻든 제도가 그럴 때가 있으니까 사전투표도 뭐든 많이들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이 방송 전에 프리토킹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법 67조를 보면 참 재미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한 명일 때 총 선거권자의 3분의 1을 받아야만 당선인이 되거든요. 후보 한 명일 때. 그런데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네. 투표율 70%에 그 50% 과반수 지지를 받으면 35%가 돼요. 그러면 그 요건을 충족을 하는데 투표율이 60%에 과반수 50%의 지지를 받더라도 30%밖에 안 돼요. 총 선거권자의 3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건을 채운 사람이 우리나라의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원래는 결선 투표제를 주장을 하는데 이 결선 투표제가 없으니까 가급적 나는 좀 참가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 이 여론조사를 하면 대부분 87, 8% 이상이 막 나와요 여론조사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중에 10%는 무조건 안 간다. 근데 이번엔 특히 오미크론 변수가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투표율 가까이 되면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제 20만 명이 될 텐데 이러면 최소한 그 앞에 한 일주일까지 누적이 되면요. 그게 한 150만 숫자가 돼버립니다. 이분들이 과연 확진자 상태에서 6시 반 이후에 투표를 하러 갈 것이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율이 좀 제한되는 것이 이 오미크론 변수가 있다.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또 출구조사가 또 빗나가지 않을까. 실제 그런데 이 선관위가 참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 보수층에서 이 투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개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러 질문들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죠. 국민들에게. 해도 안 알아듣는 건 아니죠. 어떡합니까? 안 했어요. 실제 안 했고 지금 그리고 그 재판 결과가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저는 오히려 그 아까 우리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이기 때문에 이 호감을 가져야만 이 투표장에 가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안 그러던데.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양쪽이 다 절박하기 때문에 이번은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이걸 결정하는 대회전이 되어버렸어요. 이번 대선이. 이러니까 좀 생각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내 한 표가 이 승부를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 이래서 투표장으로 딱 가지 않겠느냐. 이런 또 기대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높으냐 하는 것은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알겠지만 네. 저 역시 70%는 무난히 넘을 것인데 80%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왕이면 뭐 우리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죠. 네, 팔 걷어붙이고. 변호사님, 이번 대선 승기 누가 잡을까요? 저는 네. 150만 표 차이가 100만 표가 떨어져 나가서 한 50만 표 차이로 지금 현재는 줄어 보이지만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이길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네. 이번 선거는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정권 교체, 이 대중적인 열망이 선거를 계속해서 주도해 왔어요. 선거운동을.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정치 교체라고 이 정권 교체에 그 반박을 하기 위해서 정치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조원진 후보에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건 정치 더 이상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본인이 과거 그 촛불 시위 때 박정희 유해 옆에 박근혜 대통령을 묻어버리자고 한 사람이 지금 조원진 후보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은요, 아무리 정치 교체라는 명분이 있지만은 그거는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급해졌으면 저럴까. 저것도 하나 절박함을 보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정치 교체 주장을 아무리 해본들 정권 교체 열망을 꺾지는 못할 것이다. 아직도 지금 50% 이상의 국민이 이 정권 교체를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윤 후보가 거기에 얼마나 더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 문제거든요. 이 충족도가 높으면 윤석열 후보가 넉넉하게 이길 것이고, 예, 그렇지 못하더라도 난 정권 교체 열망을 이 정치 교체가 꺾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과.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보탤게요. 네. 이번에 가장 절박한 쪽이 누구일까요? 가령 이재명 후보겠습니까? 뭐 대장동 사건 때문에 한 말대로 나는 이 감옥 갈지 모른다.
과연 그래서 절박할까요? 민주당이 절박할까요? 물론 절박합니다. 적어도 국민의힘보다 절박하거든요. 근데 진짜 절박한 쪽은요. 윤석열 후보라는 극단적인 후보를 내세운 바로 윤석열 후보 지지층 보수 대중들이에요. 절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나라는 괜찮습니다. 아니죠. 예. 이분들 생각은 나라가 사회주의로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건 막아야 된다. 네. 이래서 절박한 거예요. 당장 문재인 정권이 이 실정을 봤거든요. 총체적 실정을 봤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절박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이제 이분들은 뭐 정권이 마지막 말씀을 잘해서 듣겠습니다. 정권이 왔다 네. 갔다 해야 그래서 네. 보수를 괴멸시켰다고 지탄을 받던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니, 변호사님. 저는 그래서 그런 대중의 작가님 열망을 마지막 믿습니다. 말씀 막 까신 게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 만들겠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라고도 하지 않겠다. 네. 그래도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죠. 된다면 네. 문제는요. 이분이 지금 정치학 교과서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 공부가 어느 정도 돼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다당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 이런 걸 다 들고 나온 거예요. 뭐 결선투표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도 결선투표는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건 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결선투표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권력의 정당성 문제이기 때문에 결선투표는 있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령 다수 대표제를 벗어난 이 다당제, 중대선거구제 이게 과연 대통령 책임제에서 적합한가 하면요. 이게 로버트 딜 교수의 그 데모크라는 책을 읽어봐도 그 뒤에 한 장이 그겁니다. 한 장이 선거구제에 대한 이 논의인데 거기도 나와 있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대통령 책임제에 있어서는 이 다수 대표제가 좋다. 쉽게 말하면 소선거구제 이것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문제는 느닷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상정을 끌어놓고 안철수를 끌어넣어서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정치적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다. 그래서 손을 잡고 싶다. 이 얘기예요. 지금 선거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야죠. 예, 중대선거구제를 아니 하자는 변호사님 거는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게 그건 내가 해야죠. 보기에는 말이죠. 뻔뻔스럽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했죠. 아까 방금 이제 그 조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보기도 너무 심했어요. 특히 그 당 대표가 한 리얼리엄 키역 레알 크크 레알 크크. 이건 아주 심한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난 조롱할 수 있다. 이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 뭔가 하면 안철수 후보 뒤에도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고 옛날부터 쭉 지지해온 적어도 있죠. 10% 많게나 10%이 많은 대중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존심을 친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두 사람 사이에 사감이 있고 어떤 그 악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리얼리언 키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레알 크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태도고 그런 것이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어려운데도 완주하겠다고 계속해서 의사 표시를 한 것은 뭔가 물러날 명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명분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치적 이익이든 아니면 어떻게 뭐 역사의 이름을 기록하는 어떤 명분이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준 거예요.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처음부터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 뭔가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천권일 것이다 뭐다 이런 어떤 정치적 이익만 계속해서 나왔는데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그 우리 박 대표가 하시는 그 말씀처럼 뭔가 손을 잡고 함께 가겠다 이런 이 비전을 통한 공통적인 비전을 통한 명분을 줬으면 한결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는가.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론조사로 좀 절박하지 않았을 뿐이죠. 근거를 좀 생각해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요. 네. 선거 공보뿐 아니라 이 이재명 후보가 555 공약을 네. 냈잖아요. 이 국민소득 5만 불 그리고 G5 그리고 주가 5천. 뭐 주가 5천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가 5천은 뺄게요. 그런데 가령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그 GNI든 아니면 1인당 GDP든 국민소득이 5만 불을 간다. 1년에 우리가 평균 7% 넘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니 뭐 임기 중에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 목표로 이렇게 제시하는 그리고 거죠. G5가 되려면요. 이 5만 달러가 돼야 돼요. 뭐, 그런데 5만 달러 되고도 안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딴 데도 올라가니까. 당장이 이렇습니다. 영국은 올해 그 IMF가 추산하기로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까지 계산하면 평균 뭐 적게는 5.4% 많게는 5.6% 성장한다. 미국 같은 거대 경제가 IMF가 3.8% 성장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평균 4.1% 성장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성장률을 IMF가 추측하기로는 3.0%. 오늘 그리고 OECD에서는 4.0.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에서는 2.7%로 추산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은 이미 이제 작년에 4% 성장하는 것은 기저효과 때문이다는 거예요. 워낙 많이 추락을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성장한 것이고, 그리고 재정을 너무 많이 풀었다. 재정으로서 했기 때문에 이 재정을 더 풀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률은 둔화될 거다 이 얘기인데, 우리가 언제 어느 시대 때 앞으로 6% 8% 생산을 그 생산성을 높이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지금 추락해 와서 1.9%인데 어떻게 성장을 4% 5%를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지금 이런 수치를 내놓은 이재명을 왜 의아하게 보는가 하면 이분이 과연 모르겠느냐. 알 거란 말이에요. 알면서도 그걸 뻥을 쳤단 말이에요. 오라고. 자기 임기 중에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내 임기 중에는 안 하겠지만 나는 그걸 우리의 장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 얘기했습니다. 오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MB의 747을 패러디를 해가지고. 변호사님, 저도 이재명 후보의 선거 공보에 있는 내용이 다 적절하다든가, 네. 저로서는 전폭적으로 믿는다든가, 지지한다든가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유력한 두 후보가 얼마나 절박한 태도로 유권자들과 접촉하려고 노력하느냐를 보면 저는요, 그렇게 믿는 입장이거든요. 잘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잘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냐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늘 내세운 게 뭡니까? 난 능력이 있다. 난 일 잘한다. 능력과 일 잘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을 자기에게 만들어 보이고 싶은데, 근데 그 프레임은 이미 대장동으로 깨져버렸습니다. 이건 당군 일의 최대 공격 화수라고 한 게 당군 일의 최대 사기극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프레임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것이냐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지금 아까 본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41%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그럼 이번에 과연 이재명 후보가 얻을 득표율이 어느 정도가 될까? 내가 보기에 맥스로 41%다. 절대 그건 못 넣는다.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대신에 윤석열 후보는 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앞으로 더 강하게 모인다면 쉽게 이 41%는 도파를 할 것이고 45%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민주당 의총이 사실은 어제 갑자기 결정된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토론 때 이제 립서비스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달성님 해보겠습니다 이러놓고 나서 아마 윤호중에게 의사를 전달했겠죠. 그러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다 이제 전화도 하고 전원도 넣고 이래가지고 다 모이자 8시에 의총을 하자. 그런데 과연 나는 이런 게 올바른 정치 태도일까? 나 이거 대선 직전에 이런 걸 나 정치공학적인 태도로 봐요.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은 그래도 아마 이재명 후보가 절박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특히 정 박사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이 가장 문재인 정부의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던 게 하나는 일자리, 하나는 집값 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밀어붙이는 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캠페인 과정에서 이걸 집중하고 어떤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이것부터 우리가 바로 잡읍시다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질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역시 국민의힘 안에는 책사가 제대로 된 책사가 없다. 아니, 내가 한 말씀만 드리고 네. 방금 보수 유튜버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보수 유튜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내가 보수 유튜버들,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들, 요것만 내가 비평을 하고 분석을 해서 내가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 보수 유튜버들이 보면 굉장히 감정에 치우친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재명 후보를 향한 그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보수 안에서의 어떤 감정적 이 문제에 있어서
그걸 언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한쪽을 집중 공격하고 뭐하고 하는데 난 그런 것이 그 마이너스 효과를 많이 갖고 온다. 네.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사이에는 오히려 진보 유튜브가 더 활성화된 것 같아요. 뭐 오마이뉴스 TV가 보니까 대단하더군요. 도대체 보수 유튜브 방송 틀어놨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거기 오마이뉴스 TV로 바뀌가 있어. 그게 왜 그렇죠, 근데? 나 이런 거 하겠습니다. 무슨 알고리즘이 작용했겠죠. 그래서 말이에요. 변호사님께 계속 이렇게 그거를 검색을 연구하니까요. 하셨겠죠. 아니 이걸 보면 이거구나. 내가 오마이뉴스 TV를 자주 봐서 그런가. 네. 정치력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 아 그런데 네. 본방과는 달리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우리 유시민 이 작가께서 눈을 바짝바짝 붙이려면서 그리고 이 시간을 기다려 오시더라고요. 예, 비판의 강도가 아주 세지는데 유튜브 방송 유튜브잖아요. 이렇게 다 쏟아부을 것이라고. 뭐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말씀하시고. 윤석열 우리 후보 접속자 끌어야 돼요. 예, 윤석열 후보 대리인도 아니고 또 잘 모르지만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설전할 때예요.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제 비평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이 검찰 쪽 사람들 친구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쪽으로 나뉘더라. 나는 참 그 일에 있어서는 무섭고 정통하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좀 근시안적이다. 응? 사건 너머를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 너무 좀 근시안적. 사건만 본다고. 사건만 본다고 근시안적이다. 이제 이런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 사람들 만나보면 그게 이제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똑같이 다 드러내는 얘기예요. 그거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판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쭉 본 느낌이 그래요. 아, 사람이 저렇게 많이 바뀌는구나. 우선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유들유들해지고 안 유들유들하죠. 잘 넘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좋게 말하면 사람이 굉장히 유화적으로 바뀌면서 남의 말도 듣고 남을 좀 그 감정 상하지 않게 예를 쓰는 것 같은 모습을 자주 연출해 보인다. 선거 후에도 나는 이런 태도만 계속되면 나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과 같은 태도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눈을 무섭죠. 반짝반짝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니도 한 잔, 나도 한 잔 먹고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집권 여당이 그냥 다수당이 아니라 180석 이 상대방이 필리버스터를 무산시키는 거대 정당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입법 독재가 가능한 입법 독주가 가능한 이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한두 번 그런 얘기를 했죠. 민주당에는 DJ 노무현의 적자들은 따로 있고 이건 완전히 다른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런 이제 갈라치기 비슷한 남의 정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보기로는 아마 이게 나중에 당선 뒤에 어떤 재계 개편 같은 걸 염두에 두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마 앞으로 협치 이 문제를 짚은 것이 아니냐 싶은데 이렇습니다. 그런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재계 개편은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민주당 자체가 와해가 돼요. 이럴 것이 워낙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놓은 기득권이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누가 털려고 해서 문제가 틀리는 게 아니에요.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언론이 터뜨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요. 저절로 나는 무너질 사람들은 무너지라고 봐요. 뭐 당이 무너진다는 말은 내가 아까 좀 오버한 얘기고 거기에 스스로 무릎 꿇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전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네. 이번 선거의 가령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건국 후에 계속해서 이게 좌우 진영들이 충돌해 오고 그동안 전쟁도 그치고 5.16 그리고 또 11.6 사태 그 이후에 군사정부 그리고 민주화 이런 수많은 굴곡을 거쳐왔지만 지금은 문민정부 들어와서 성공한 정부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드디어 완전히 세대가 완전히 그러니까 광복절 세대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세대예요. 선진국 문화 환경을 구경한 2030 세대부터 이 나라의 한참 산업화에 힘을 쏟던 60, 70대까지 같이 다 참여하는 선거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회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 때마다 대회전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지금 두 후보가 내놓은 정책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는 기본소득, 토지 배당금제, 그리고 기본주택, 기본금융
거의 뭐 배급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농어촌 수당부터 문화인 수당, 장인 수당, 수당이라는 수당은 다 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한쪽은 기업 자유 그리고 노동 계획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방송을 할 때 우리가 유사 사회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시장 자유를 지키느냐 이 대회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게 거의 이제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아니냐 이 회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선거에서 가장 뭐 혜택을 받을 사람 아니면 가장 피해를 받을 사람 누구냐 2030입니다. 가령 국가 채무만 하더라도 GDP에 이미 그 50.1%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50%를 훨씬 넘어서 60% 가까이 가고 앞으로 그 어쩌면 다음 정부에 때다자기 이재명 정부가 되면 70% 80%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가 부도 사태는 난 100%라고 봐요. 100%라고 보는데 우리가 과연 다시 선진국 입구에 딱 섰다가 굴려 떨어질 것이냐. 이걸 이제 결정하는 선거인데 그 피해는 오롯이 이 선거의 결과는 오롯이 2030에게 간다. 우리 같이 이미 한 시대를 거의 다 살아왔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 미래 세대를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후보들보다 지금 대중은 그래서 더 절박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대중들은 더 절박한 겁니다. 이 절박함으로 난 투표에 임해서 우리들이 미래를 바로 오롯이 바른 길로 되돌려 놓자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제가 대갚아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당선될 대통령은 윤석열밖에 없습니다. 네.